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12월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과 함께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됐죠.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치매 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층 가운데 10.38%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의 예금을 허락 없이 뺏어 쓰는 자식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거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절이며 온 가족 손붙잡고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 벗겨냈던 기억 한 번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 시절 목욕탕에 얽힌 추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죠.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두 분 혹시 스텔스 보행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그 전투기잖아요. 전투기 스텔스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 레이더망에도 잡히지 않는 이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발견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스텔스 보행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지점이 이런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7월에도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누워있던 20대 남성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밟아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외국인 A씨가 시형을 받았다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인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 사실 식별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위험하죠. 그 안타까운 사고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사고 당시 사망한 B씨는요, 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 A씨는 당시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본인은 사고 직후에도 이불 같은 것을 밟고 넘어간 것이라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이불인 줄 알았다. 이 주장을 들은 재판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재판부는 이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다고 해도 가로등이 해당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시야가 확보가 제한적이었다고는 해도 충분히 이 보행자,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현장 검증, 한국도로교통의 사고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이 운전자의 시야 안에 누워있는 B씨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좀 미심적인 부분이었다면은 이 운전자가 집 근처에 주차할 곳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8km나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귀가한 점도 이것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한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야간에 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충분한 어떤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이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술 취해서 도로에 누워있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네. 또 하나 η 사고 차량도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갔더라도 뭔가 느낌은 있었을 텐데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뭐 이런 아쉬움도 있고 아유 하여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정말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했었잖아요. 국가 소멸률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이 위기감 속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9년 만에 3분기 출생률이 반등한 것인데요. 저출생 문제에 청신호 켜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 반등했다. 아주 기쁜 소식인데 자세히 한번 전해듣죠.
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요. 3분기의 출생아 수가 약 6만 1,288명으로 작년보다 8%나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이 늘어났는데요. 이 수치는요. 2015년 4분기 이후 첫 반등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그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온 연간 합계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동안 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출생률 반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 뭐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었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물론 인구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 여러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좀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 결혼을 미뤘던 그런 커플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출산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혼인율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 9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9% 가까이 늘어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부부가 되고서 첫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2.4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에도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다행스럽고 네. 참 고마운 소식인데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향후 한 1, 2년 정도가 이 저출생의 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적절하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지만 이 출산율에 대한 이 반등을 꾀해볼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 뒤따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뭐 했었고 네.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오네 하고 안심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마을버스 운전사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요즘 버스기사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외국인 기사를 고용하자 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건데요. 결국 공식적인 이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서울시는요, 뭐 농업이나 축산업 등 비전문직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해주고 있는 이 나인 비자를 이 운전사의 업종에도 함께 포함시켜주자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지만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1년 정도는 운전을 해야지 버스 운전자 자격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에서 채용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형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운전기사들에게 E9 비자를 발급하려면 현재로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 이 운전이라는 것이 해당 국가의 도로 사정이라던가 도로 규범 이런 부분들을 숙지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금 취득한 면허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인정해 주실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지금 단기간에는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외국인 마을 버스 기사 도입 이거 건의했던 게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서울시 관계자는 비자 업무는 원칙적으로 이 고용부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 운전 기사들에 대한 어떤 고용 처우 개선 그리고 근무 여건 향상들에 대해서 주의를 살피겠다는 입장 역시도 덧붙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걸 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또 네. 어떤 곳에서는 거길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좁아서 난리고 참 여기저기 불균형이 있어요.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홀덤팝이라는 곳인데요.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술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문제가요. 이 홀덤팝 공간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홀덤팝 매장에서 불법 도박을 진행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 도박장이 돼버리면 이게 뭐 어떤 건물에 보니까 한 2층, 3층에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도박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버리는 그런 곳이 될 텐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부산경찰청은요, 지난 20일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홀덤펍을 확장하면서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도박으로 479억 원의 부정수익을 챙긴 일당들을 검거를 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은 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참가비 70억 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직원 등 577명과 1,0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한 플레이어 51명을 경찰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강원,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불법으로 이 홀덤팜 도박장을 운영하는 일당들이 지금 검거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 홀덤펍이라는 곳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사실 홀덤펍 영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홀덤펍에서는 게임을 하고 이긴 사람에게 뭐 칩 같은 걸 주지만 그 칩으로 주류나 아니면 안주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불법적인 부분이라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도박이라는 것은요, 2인 이상이 재물을 걸고 우연에 기대어 그 재물을 취득하도록 할 때 이 도박죄로서 처벌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불법 홀덤펍에서는 칩 같은 것을 승자에게 배부하고 이것을 사실 금전적인 부분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서 도박장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층 사회에서 도박 중독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네. 되고 있는데 정부가 좀 간섭을 좀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홀덤펍 내에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2월 관광 카지노 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인데요. 이런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의 형법 도박장 개설죄보다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됐으니 앞으로 단속에 좀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독 중에 제일 무서운 중독이 도박 중독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저런 곳에 갔을 때 여기 이상하다, 이거 도박장인 것 같다 하면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의 시작 오늘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 아침 상암동입니다. 이제 달력상 12월로 겨울의 시작인데요.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5.1도로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다만 내륙에는 안개가 심해서 출근길 운전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하늘빛이 다소 흐립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에는 약한 비가 올 텐데요. 양은 대부분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질이 탁합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먼지를 씻어주기는 어렵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은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7도로 2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서서히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질 텐데요. 내일 출근길에는 따뜻한 겉옷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짝 추위가 누그러질 텐데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영하권의 아침 추위입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자동차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을 만든다고 하거나 아니면 로봇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맞아. 있거든요. 네. 자동차 회사가 차는 안 만들고 왜 로봇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네.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로봇 산업 이게 자동차 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미국 자동차 기업 T사의 주식 등락에 이 T사가 개발한 로봇에 대한 그런 시장 반응과 전문가 분석이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최근 미국 인기 스타인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 세계적 화제가 됐습니다. 오. 바로 이 짧은 영상에 등장한 로봇이 미국 자동차 기업 T사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화제가 된 로봇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바로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자택에서 발견된 사족 보행 로봇 개입니다. 맞아요. 네, 몸에 첨단 센서를 장착한 이 로봇개는 경호팀과 함께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택을 순찰하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 그 비밀 경호국은 이 로봇개가 자신들의 소속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봇개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로봇개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인 H사의 계열사에서 개발한 로봇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서 개발한 로봇개가 미국 비밀 경호국에 소속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어떤 기능 때문에 이 미국 대통령의 경호까지 맡게 됐을까요? 일단 이 로봇개는요, 시속 5.76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하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고요. 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 업무나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 작업을 수행하기 좋습니다. 이미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정찰 업무를 맡기도 했고요. 현재 국내외에서 작업장 관리, 위험 지역 순찰, 시설물 점검 등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네. 스마트 팩토리란 쉽게 말해서 자동화된 로봇이 생산하고 전체 공장이 하나의 좀 인격체처럼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뭐 기계를 만지고 뭐 이런 공정 관리를 했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기계와 시스템이 알아서 움직이는 요 시스템인 거죠. 로봇이 알아서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어떤 식으로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무인 운반 로봇, 자율 이동 로봇 등 공정이 필요한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도입해서 이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로봇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이처럼 제조 공정에 투입하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실제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섬세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하던 일에 바로 투입돼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 자동화 과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로봇은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효율이 높아진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이런 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여기 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독일의 자동차 기업 B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차량 생산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로봇은 사람과 비슷하게 양손 회복력을 발휘해서 밀리리터 크기의 부품을 다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 1000건의 차량 생산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요. 3개월 만에 작업 속도가 4배나 증가했답니다. 네. 대단하죠. 예. 그리고 또 미국의 자동차 기업, 전기차를 만드는 T사는 세계 곳곳에 스마트 팩토리 개념의 최종 끝판왕으로 여겨지고 있는 기가 팩토리를 세계 곳곳에 구축하고 있는데요. 기가 팩토리에서는 그 차량의 뼈대 제조부터 뭐 조립, 도색 이 대부분의 공정을 다 로봇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로봇을 관제하고 로봇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실질적인 작업은 대부분 이 로봇이 이루어져서 그 불량률도 줄고 그리고 생산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역시요.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입는 형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는 이 입는 형태의 로봇은 근로자의 원활한 작업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데 육체적 피로를 낮춰준다고 하네요. 네. 이 입는 로봇은 근로자들이 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시면은 좀 근육이 좀 피로하고 근육 힘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근골격계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50대 이상이에요. 네네. 그래서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입는 로봇의 개발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입는 로봇은요, 현장에서 수많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탄생했는데 2018년 웨어러블 로봇 연구에 착수한 뒤에 2022년에 자동차 생산 공정에 시제품을 시범 적용했고요. 300명이 넘는 현장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능을 지속 향상시켰습니다. 이 입는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이 가벼워요. 그리고 별도로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죠. 또 산업 현장에서 팔을 위로 올려 작업하는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어깨나 팔꿈치 근력을 보조하면서 근골격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H사는 입는 로봇의 자동차 내구성 평가 기준을 접목해서 이 3개월 단위로 60만 회 이상의 가속 내구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H사는 이 입는 로봇을 자동차 생산 공정에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2025년부터는 27개 그룹 계열사로 공급 범위를 확장하고 건설, 조선, 항공 등의 다른 기업까지도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026년에는 유럽, 북미 등 해외 시장 진출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이네요. 그럼. 이 아이언맨이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일 텐데 그거 보면서 저런 시대가 올까 했는데 점점 실제 오고 다가오고 있어. 있고 네, 이렇게 입고 움직이는. 제 주변에서도 등산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관절염 때문에. 그 끼고 하시면 근데 돼. 저걸 팔아요. 맞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착용을 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야호하고 내려오는 분 봤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 되고 맞았어요.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아침에서도 로봇에 대한 얘기 가끔 했는데 할 때마다 점점 진화되는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야, 이 저 훗날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해. 자, 오늘 자동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일을,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2분 막 넘어섰습니다. 오늘 월요일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재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선 교수님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요새 젊은 층들 보면 선동거 후 결혼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거기다가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를 결혼 이후에 몇 개월, 아주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지내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보게 되시는데 오늘 사연 역시 식만 올리고 결혼신고, 곧 혼인신고를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던 한 여성의 사연인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할 사연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혼 남편에게 빌려준 1억 돌려받고 싶어요 입니다. 자,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다는데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악연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부터 남편의 행동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결혼하니까 정말 좋다. 근데 우리 신혼여행 다녀온 지 꽤 됐는데 혼인신고 언제 할까? 생각난 김에 내일 부천 갈까? 내일 할까? 뭐 혼인신고? 응. 혼인신고를 뭐 이렇게 급하게 뭐 할 필요가 있나? 뭐 다들 뭐 좀 살다 하지 않나 이거를?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가 언젠데. 나 우리 부부 됐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 세계적으로 다 알리고 싶어. 우리 결혼했어요. 이렇게. 아, 잠깐. 저기 우리 베이비 생각은 내가 알겠는데 예. 요즘 누가 혼인신고를 결혼하고 이렇게 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촌스럽다 그래요. 그거를. 네, 내가 좀 알아봤는데 또 우리 또 이 집사람은 우리 청약 신고 뭐 이런 거 알지? 네? 청약. 요 청약 가점 때문에라도 이 혼인 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게 이게 유리하다고 이게. 그런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길 원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속상했지만 실제로 따져보니까 혼인신고를 바로 하는 것보다 좀 뒤에 하는 게 이득이다 생각했고 결국 혼인신고를 미룬 채 부부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야, 서프라이즈! 나 출장 일찍 끝나서 빨리 왔어. 어머, 누구세요? 어머, 누구 때 귀염둥이. 우리 집에 와 있어? 귀염둥이 씻는데 왜 이렇게 엄마야 이거 왜? 왜? 나 엄마 아니거든? 아니 당신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뭐?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달링이라 아니, 했어? 달링? 우리 야, 장진태! 너 바른 대로 말해. 이 여자 누구야? 이 여자 누구야? 아니 여보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할게. 내가 설명을 하면은 아 이해가 됐어 될 거야. 진택 씨 설명하기 뭘 설명해? 진택 씨?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참에 떳떳하게 밝히고 우리 그냥 사랑하자. 저 진택 씨랑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뭐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으시긴 하겠지만 아 진택 씨가 저를 사랑한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두 분 뭐 10만 올렸지. 법적으로는 뭐 혼인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뭐 남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사랑할게요. 저 불려우. 네, 여보 내가 좀 미안한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은 그냥 마음이야. 네? 이 사람하고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깨끗하게 깔끔하게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깔끔하잖아. 네, 생방송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할 거야, 진짜. 깨끗하게 헤어지기. 뭘 헤어져? 당신 이 집 얻을 때 나한테 빌려준 돈 1억이지. 1억 그거 위자료하고 다 같이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유 근데 여보 위자료는 이게 이제 혼인을 했을 때 위자료지. 내가 바람 피운 건 미안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현재 남편은 뻔뻔하게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법적 부부관계가 아니니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집을 살 때 빌려준 1억은 주식 투자로 날렸다면서 돌려줄 돈이 없다는데 이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방법 정말 없을까요? 이런 사연이군요. 진짜 뒷골이 요즘은 비혼주의다, 뭐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서 잘 기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서 혼인 신고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세대들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그렇고 요새는 또 심지어 부모님들도 야, 니네 혼인신고 좀 늦춰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도대체 요즘 청년들은 왜 결혼을 한 이후에 이런 혼인신고를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 2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요즘 청년들, 특별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결혼은 내가 이 사람과 조금 살아보고 그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검증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높은 불안에 대한 걱정, 곧 완벽주의에 대한 이런 성향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합리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청약이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확인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논리적 사고 구조 속에 성장했던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에 많이 기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지금 같은 일도 이렇게 생겨날 수 있겠죠. 네. 사연 속 주인공의 얘기도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자, 이 얘기 이제 들으시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싶으실 겁니다. 이 A씨가 4년 전이었던 2020년 5월에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A씨가 혼인신고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혼인신고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엔 또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 이 부동산의 청약 가점이 있는데 요 문제, 요게 채워지지 않고 또 요게 뭐 필요한 조치가 있어서 그래. 이래저래 해보니까 뭐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 오히려 이게 조금 늦춰서 하는 게 이득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긴 뭐 요즘 부동산 정책이 워낙 신혼부부들 위주로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제 주위도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낳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하는 맞아요. 네.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첫 아이에 관련된 그 혜택들이 워낙에 많은데다가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A 씨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간 신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렇게 지내다 갑작스럽게 이제 퇴근을 좀 이르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바로 남편이 다른 여인과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충격을 받은 A 씨를 두고 이 남편이 한술 더 뜹니다. 아하. 자, 여보, 우리 지금 신뢰가 깨졌으니까 그냥 이참에 헤어지자. 뭐 웬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혼인신고도 안 돼 있으니까 단순한 동거일 뿐이지 부부가 아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는 법적인 책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A 씨 입장에서는 진짜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 이 A 씨가 원해서 혼인 신고를 미루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A 씨는 혼인 신고를 하자 그랬는데 그렇죠. 남편이 계속 미뤘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이 맞는데 더군다나 여기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처음 결혼할 때 전셋집 구할 때 이 남편이 돈이 좀 부족하다 하면서 A 씨에게 1억을 빌려갔어요. 빌려갔는데 이 A 씨가 1억 돈을 그러면 나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이 아픔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남편에게 이 청구를 하고 싶다. 이 위자료 돌려달라. 위자료 달라. 그리고 전세 비용 1억 빌려준 거니까 돌려달라. 이 청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으로 시작된 겁니다. 네. 근데 요즘 뭐 결혼도 선택이고 혼인 신고도 선택이다 뭐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 추세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예전에는요. 사실 결혼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해도 혼전에 동거한다고 하면 색안경 쓰고 바라보시는 분들 많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미혼 남녀 15,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전에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은 질문에 대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한다면 동거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뭐 혼인 신고하기 전에 한번 결혼하기 살아보네. 전에 네. 미리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혼인 신고 없이 미리 한번 살아보는 거 이런 거를 다 해서 사실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분명히 개념상 구분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연에서 남성은 동거다. 그리고 여성은 사실혼이다라고 주장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이유는 결국에는 부부로서의 책임 그리고 의무를 상대방한테 지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 갈라서자 그냥 우리는 연인으로서 헤어진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 이제 동거가 될 텐데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실혼으로서 인정이 되면 상대방에게 여기서 얘기했던 사연 같은 경우에는 뭐 돈 같은 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뭐 그 위자료였죠. 이 사람 발음 네. 폈으니까 위자료 같은 것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사연 속 사례자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산 부부처럼 사실은 역시 헤어질 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장 기자님이 외치셨잖아요. 사랑은 죄가 아니다. 어. 사랑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하.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요.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와 동일하게 뭐 정조 의무라던가 뭐 부양 의무, 동거 의무, 일상가사채 의무, 연대 책임과 같이 부부 공동 생활을 전제로 하는 이런 의무들은 그대로 부과가 되게 되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사실 재산 분할 필수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서 지금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큰 손해, 충격을 안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자료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게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뭐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럴 때라면은 당연히 합당하게 그에 대한 보상, 양육비 등도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어요, 강 변호사님? 그 일단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한테 이제 청구를 하시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이 경우에서 외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외도의 상대방 즉 이 상간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저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같이 살았다. 그럼 우리 헤어진다라고 하면 동거니까 글쎄요. 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혼인의 실질이 있었고 실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아까 동거와 사실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혼인의 의사가 두 당사자 모두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혼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객관적인 외형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동거라고 한다면은 양쪽 모두가 우리가 혼인하는 것은 아니야. 일단 같이 살아보는 거야. 까지의 의사만 전제가 되었다면 이때는 동거이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인 생활의 실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보았을 때 이들이 결혼한 부부 같아 보여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맞아. 대표적인 게 결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식을 했다고 한다면은 둘이 혼인의 의사의 합치도 있었고 객관적으로 그렇죠. 남들이 보았을 때 맞아. 이들이 부부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명절에 서로의 집안을 왕래한다고 하는 사실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들이 충분히 부부인 것처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뭐 생활비도 같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사실혼의 증거로서 확보될 수 그러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뭐 네. 양가 상견례라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도 그러면 결정적이겠죠. 사실혼 될 수 그렇죠.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자,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환 치매 관련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만나볼 이 사연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동생이 치매 걸린 어머니 예금 3억을 빼돌렸어요. 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인 저희 남매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는데요. 지극정성으로 저희 남매를 돌본 엄마는 30년이 흐른 뒤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지만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나마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용이, 네가 웬일이야? 너 결혼하고서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아, 미안해 누나. 아, 내가 그동안 정말 경황이 없었어. 누나한테만 내가 엄마 간병 맡겨두고 아유,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불효자식이었던 것 같아. 세상에, 드디어 네가 정신 차렸군. 그렇게 놀더니 아우 정말 다행이다, 재용아. 아니 누나, 그래서 말인데 이제라도 내가 엄마한테 효도를 좀 하고 싶어. 그래? 누나 저 얼마 뒤면 해외 발령도 나오고 그런다면서. 맞아. 알았어. 엄마 간병하기 너무 힘들었을 텐데 난 믿고 마음 편히 가. 그래서 해외 다녀오고 그동안 내가 엄마 잘 보살피고 있을게. 왜 이렇게 철이 들었어? 재용아, 그럼 나 너만 믿고 나 다녀올게. 나 돌아올 때까지만 우리 엄마 잘 좀 챙겨드려. 알았지? 댕겨와. 그렇게 동생을 믿고 엄마를 맡긴 뒤 해외로 떠났던 전 1년의 시간이 흘러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귀국하자마자 엄마를 보러 동생 집을 찾았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세상에, 엄마, 이게 뭐야? 엄마,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나 배고파 언니. 밥 줘. 언니 나 배고파. 재용아, 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간병인 아주머니는 어딜 가고 병원은 또 왜 안 가는 건데? 너 내가 엄마랑 그 간병비랑 병원비 쓰라고 통장까지 줬잖아. 너 거기 있는 돈 다 어쨌어, 그거? 아, 미안해 누나. 내가 진짜 잠깐 쓰고 돌려놓으려고 그런 건데 요즘 주식시장 안 좋은 거 알잖아. 뭐? 주식? 너 설마 엄마 돈으로 그 주식해서 다 날렸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너 진짜 이대로 난 절대 못 넘어가. 너 엄마 돈 빼돌린 죄까지 다 해서 내가 너 죄값 치르게 할 거야. 그런 줄 알아. 누나. 부모하고 자식 간에 돈 좀 갖다 썼다고 이게 죄가 돼? 막말로 엄마 유산을 내가 미리 좀 땡겨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지만 치매 걸린 어머니 돈까지 손댄 남동생을 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동생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훔쳐간 어머니 돈까지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나는 이런 정말 경우 많어. 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좀 전해주세요. 얘기 들으면서 야, 이런 일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들 좀 드셨을 텐데 이 사연 46세 여성 A씨 사연인데요. 이 70이 넘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이 A씨가 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십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머니께 그래도 병원비하고 치료비를 할 만한 3억 정도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치매는 몸도
마음도 힘들고 가족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어머니 예금으로 치료비를 쓸 수 있었다는 건 이건 불행 중 다행이잖아요. 다행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 또 변수가 생긴 겁니다. 이 A 씨의 남동생이 찾아오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이 평소 명절이나 가끔 얼굴 보일까 말까 하던 이런 아들이 왜 부모님 무슨 일 생기면 갑자기 효자가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무심했던 남동생이 아니나 다를까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팔을 걷고 나선 겁니다. 근데 마침 또 A 씨가 해외로 발령이 나서 한 1년간 한국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또 나섰으니 남동생을 믿고 어머니가 관리하던 어머니 통장까지도 맡기면서 매번 어떻게 어머니 병원비 또 간병비 내역을 계속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얘기하고 한국을 떠나게 된 겁니다. 네, 이 누나 입장에서는 이 동생이 또 뒤늦게 또 철이 들었구나. 맞아. 또 누나 또 해외 발령도 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믿는 도끼에 늘 우리가 발등을 찍히게 되는데 네. 1년 뒤에 이 A 씨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 집을 찾아가고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어머니가 상황도 또 안 좋아지셨지만 이 동생이 예금을 전부 다 인출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완전 탕진을 해버린 겁니다. 나쁘다. 급기야 간병인까지 싹 다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덩그러니 남겨진 상태였고 신체도 정신도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A 씨가 이 어머니 재산 탕진한 이 남동생에게 죄를 아무래도 받고 또 이 죄를 묻고 싶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인 거죠. 야, 자식이 왼수다. 이런 얘기가 여기 딱 들어맞는데 근데 어머니는 이걸 아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치매 차라리 관리. 이게 낫다 네. 싶은데 누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값을 이 아들에게 물을 수 있다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해서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죄값을 이 아들에게 물을 수 있다면 O 아니다 가족인데 뭐 어떻게 묻겠냐 하면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당연히 물어야죠. 오. 어. 이거 물을 수 없어도 있게 해야 한다. 아니 물어야 네. 돼 이거 뭐 자기 우리 가족인데 뭐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동생이 그랬는데 안 돼 그런 거 봐주잖아요. 그럼 또 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죄값을 치르게 해줘야지 다시는 이런 거 못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저도 마음은 수림 씨와 같아요. 그러나 네. 우리가 늘 우리 임주혜 변호사님 그리고 강성신 변호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달라요. 또 돈은 다릅니다.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도 이래저래 부모 자식 간에 돈 문제로 걸려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고통스러워할 뿐이지 사실 이걸 뭐 고발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묻는데 이분들이 뭐 여기저기 안 보고 오셨겠습니까?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제가 볼 때 법은 돈 앞에 냉정하다. 안 돼 오늘부터 오빠는 이 시간부터 법은 바뀌었어요. 네. 안 돼 받아야 돼. 죄값 아니, 치러야 돼. 저도 이건데 어. 뭐 이게 뭐 천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법으로도 이게 끊을 수 없는 이 천륜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이라면은 이 돈 문제 이게 좀 뭐 말끔해야지 좀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부모가 이거를 뭐 이렇게 뭐 고소를 해야지 되고 뭐 이런 법률 같은 게 있어요. 친족 상도례 이런 예, 거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런 네. 게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패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돼야 돼. 변호사님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치매 걸린 부모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썼어요. 이 아들을 치매할 수 있을까? 치매할 수 있으면 O, 아니다. 가족이라 어쩔 수가 없다 하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잘해주세요. 이거 처벌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다행이에요. X가 커서 그런가 보다. 저희가 틀려서 다행이에요. 아니, 내가 알고 있던 법이랑 다. 실제로 이런 예가 있나 봐요. 가슴이 아프지만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네. 그 정신이 아무래도 좀 온전치 못하신 노인분들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휩쓸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악의성을 가지고 노인들의 재산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 수술 직후에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신 이제 아버지한테 뭐 법무사나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전부 다 서류를 꾸민 다음에 그냥 집에 명의로 옮겨버리는 등의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진짜 자식이 그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은행에 직접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체 다 시켜버리고 아이고야.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단골적으로 하는 멘트가 아까 여기 나왔어요. 아니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이거 다 제가 받을 건데 뭐가 그렇게 미리 땡겨받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죠. 실질적으로 이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는 그렇지. 겁니까? 네, 맞아. 야, 이게 부모님이
아프지 않았으면 이제 이 야들의 경우에는 네. 이거 유산 상속 나한테 할 거 아니냐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거였거든요. 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일단 과거에는요, 앞서 말씀 주셨던 이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는 언니가 내 옷 입고 나갔을 때 이거 사실 절도지만 절도죄로 처벌이 됩니다. 절도였구나 그거. 무섭다. 왜냐하면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특히 직계 혈족이나 이런 동거하고 있는 가족,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 간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뭐 언니,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봐서 절도나 이런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해주는 맞아요.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근에 신족 상도례가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바로 박송 씨랑 이제 박세리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지난 2021년 4월에 이 연예인 박송 씨가 자신의 친형을 이제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이 세상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골프 선수 박세리 씨 역시 그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와 채무 문제로 고소를 하면서 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의 가족 간 재산 갈등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네. 특히 이 박송 씨의 친형과 형수가 오랜 기간 박송 씨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부친이 아니다, 모든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친족 상도례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됐었어요. 네. 친족 상도례가 지금도 있긴 있죠. 그거 어떻게 규정이 되고 어떨 때 규정이 안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알고 싶네요. 예, 이제 추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박송 씨 사건에서는 어떠한 좀 의혹을 받았었냐면 그 친족 상도례의 경우에 이제 아버지의 경우는 뭐 동거를 하든 뭐 동거를 하지 않든 형이 면제되니까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형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 관리한 것이다. 라고 그러면 하면 이게 이제 친족 상도례. 형이 면제가 될 수 있고 이 형제 네. 같은 경우에는 동거를 해야 되는데 이 박송 씨 같은 경우에는 형제끼리 같이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이거는 그 친족 상도례를 좀 악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어떤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아. 네. 근데 지금까지 들어서는 이 친족 상도례 때문에 사연 속의 이 남동생도 처벌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두 분은 처벌받을 받을 수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두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친족 상도례 규정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왔었고 올해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요. 이렇게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친족 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은 일단 이것이 적용이 중지가 되고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인정을 하지만 당장 없어지면 너무 법적 혼란이 가중이 되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이 친족과 관련한 재산 범죄를 어떻게 다룰지 법을 만들어라 이런 판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거라면 이번 사연의 이 남동생 처벌 안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개정되는 이 법에 따르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지. 됩니다. 예전엔 가족끼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야 이거 가족끼리 뭐 밖에 알려주면 집안 망신이다. 아, 그럼. 이러고 쉬쉬했었는데 이제 이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분명히 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맞아요. 있다. 이거 알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라떼는 마리아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요. 그때 그 시절 목욕탕을 아시나요? 입니다.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자, 여러분 오늘은 아니죠. 바나나 우유 아시죠? 알죠. 다들 한 번쯤 보고 또 먹어봤을 텐데요. 달콤한 맛에 먹으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이 바나나 우유가 올해 50살을 맞아 반지 모양 용기에 이 국가 등록 문화유산 맞아요. 등재를 대단하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뉴스에서 봤어. 예, 국가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오래된 건축물이나 뭐 유적 같은 그렇죠. 거를 뭐 쉽게 생각하는데 이 단지 모양
용기. 이거 좀 의외인데요, 이게. 그렇죠. 이게 저 어렸을 때도 이 바나나 맛 우유 먹었어요. 아, 먹었죠. 그래가지고 막, 야, 그 요 땅땅한 거 있잖아요. 노란 빨대 탁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렇죠. 역시 근데 우리가 또 바나나 맛 우유의 전당하면 어디겠습니까? 목욕탕이죠. 그렇죠. 네, 목욕탕 딱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촥 씻고 나면 엄마가 그냥 하나 딱 사준 빨대 딱 꽂아가지고 그렇지. 쭉 빨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우유가 있지만 역시 최고봉은 바나나 맛 우유예요. 목욕탕 음료수 하면 사실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나나 우유고, 그 다음에 날씬한 병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그 주스 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맛 주스가 있어요. 요 세 가지와 경쟁 치열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바나나가 최고예요. 최고죠. 아 저도 그럼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목욕탕 갔다가 초코 우유죠? 아유 엄마가 초코 우유. 아유 저도 바나나 우유인데 엄마가 때를 너무 세게 밀면은 삐져.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그렇지. 세게 밀어 삐져. 맞아. 삐져 있으면 엄마가 이제 바나나 우유 딱 주면은 그거 딱 하면은 쫙 풀리죠. 항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 담그고 나오면 쪼글쪼글해져 손이. 그럼요. 그 쪼글쪼글한 손으로 이렇게 막 탈디 달고 탈디 단 바나나 우유 이거 먹었던 그 생각 나는데. 그래서 이 바나나 우유 만드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기만 되면 그렇게 지원 동기에 제가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건 목욕탕 가서 엄마가 바나나 우유를 줬던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느 회사는 아예 지원 동기에 바나나 우유 그거 빼!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추억이 된 거예요. 근데 예. 앞서 장진택 기자 어린 시절에 네. 삐지게 만들었던 그 때를 미는 목욕탕 가면 꼭 때를 미잖아요. 네. 그렇지. 외국인들이 상당히 놀라는 우리 문화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때를 미는 문화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때 하면 저죠. 저는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때를 밉니다. 그래서 좀 개운하더라고요. 목욕한 것 같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목욕 역사가 사실 굉장히 길고 오래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욕탕처럼 생긴 혹은 또 우리 집에서 하는 이 목욕의 문화 이런 것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현대적인 목욕 문화는 한 100년 전 정도에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온천이 발달했던 이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우리나라에 한증 이렇게 증류가 올라오는 방식의 이런 목욕 문화가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온천욕과 비슷한 목욕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 목욕하면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서 일단 불려. 그 다음에 밀잖아요. 이 때밀이 목욕이 문화가 1988년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에 외국인들의 큰 호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때를 밀 때 쓰이는 이태리 타올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거 처음 만든 사람이 부산에서 직물 공장을 하면서 타월 생산하던 김필곤 씨라고 합니다. 예, 새로운 타월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태리 타월에 쓰는 이 원단을 수입을 했어요. 근데 천이 워낙 까칠까칠하니까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 갔다가 몸을 한번 밀어볼까 밀었는데 때가 잘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 바로 특허 내고 상품으로 만든 게 바로 이태리 타월, 이 때 수건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떼수건이 저희 집에 한 8개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 종류마다 끼는 게 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도대체 이태리 타월이란 말의 기원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죠. 이 기원설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 이 기계를 만들어냈던 이 기계가 이태리식 연사기 여기서 이름이 따가지고 왔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이탈리아에서 수입했던 그 원곧 비스코스 레이온 원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정말 이태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었다. 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어 그거. 이 때밀이 타월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예전에 우리가 때밀이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다음에 세신사 세신사. 이렇게 썼고 예. 이제는 목욕관리사 네. 이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직업 사실 꽤 오래됐는데요. 네. 1970년 한 신문 기사에 이 세무상가의 남성 사우나에서 일하는 때밀이 이렇게 언급된 것을 볼 때 네. 최소 50년 전부터 때를 미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밀이 세신사로 불렸던 이 직업이 이 목욕관리사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거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2007년에 목욕관리사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아하. 옛날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왜
이 목욕관리사들 요 수입 요거 짭짤해요. 그러니까.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죽하면 때밀어서 떼돈 번다. 아, 맞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 목욕탕이 호황을 누리면서 1960년대, 요 70년대 요쯤에 3교대, 4교대 이렇게 줄을 서서 목욕을 할 정도로 목욕관리사에게 때를 밀려면 일주일 전 정도부터 이미 번호표를 받아.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순서가 오면 때를 미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럽니다. 이 목욕관리사가 IMF 이후에 취업난이 이어지던 2000년대 초반 일한 만큼 받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관리사를 양성하는 중앙목욕관리교육원이 있어요. 거기 말에 따르면 2003년 당시 목욕관리사들은 월에 최소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평균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번대요.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한 2,489만 원이니까 한 달에 20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목욕관리사 월급이 되게 쏠쏠했던 거예요. 이렇게 수입이 많다 보니까 1990년대에는 일본이나 미국으로 목욕관리사를 하러 떠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기술자로 후한 대접까지 이렇게 받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또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단체 때밀이 관광을 오잖아요. 이라시아이마세! 착착착착 밀어주는 거죠. 실제 1994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규슈 등지에서는 부산을 왕복하는 배 안에서 잠을 자고 때밀이 사우나와 쇼핑을 즐기는 2박 3일 코스에 8,000에서 9,000엔짜리 연가 때밀이 상품까지 개발돼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네. 엄마 손에 이끌려서 대중 목욕탕 가면 동네 아줌마들 거기 다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사랑방 역할을 맞네. 목욕탕이 정말 톡톡히 했거든요. 맞아. 동네 사랑방은 두 군데죠. 미장원 목욕탕. 맞아. 두 군데인데 특별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 목욕탕 애호가들은 월 단위로 이 돈을 딱 끊어놔요. 그러면 요때 아줌마들이 탁 모이죠. 거기서 뭐가 있냐? 개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 모임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각자의 이 모양대로 뭉친 사람들이 혈맹을 맺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온몸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사이잖아요. 떼명 그래서 아니야, 떼명? 실제 여러분 그 목욕탕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보면 그 목욕탕 그 수도가 있는 그 그 타일 위에 보면 목욕 바구니가 올라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 자리 침범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딱 앉으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얘기하잖아요. 거기 자리 있어요. 이렇게 자리 미리 맡아주고 아예 지정석이 있어서 이분 자리는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옛날에 그 자리는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마가 목욕탕 갈 때랑 아빠가 목욕탕 갈 때랑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아빠 목욕탕 갈 때는 그냥 주머니에다가 뭐 이렇게 뭐 속옷 정도만 챙겨가고 뭐 이러는데 엄마는 목욕탕이 썰렁해질 정도로 뭐 대학까지 다 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예,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났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자,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욕탕 목욕 바구니 요겁니다. 물 빠짐이 일단 돼야 돼요. 맞아요. 여기 안에 뭐 샴푸, 린스 그런 거 다 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떼수건이에요. 중요하죠. 요거 두고 왔다 그럼 다시 집으로 가던가 아니면 거기 판매하고 있는 걸 사야 돼. 사야 돼. 요 까끌까끌한 거, 요 필수, 뭐 등밀, 요거 좋아, 요거 비싸야 되고. 그 다음에 되게 신형. 목욕하다 보면 더워, 가증 나잖아. 오이 하나 씹어 먹으면서 반 남은 거 강판에 갈아. 그래 갈아가지고 얼굴에 붙여. 그렇지. 강판도 긁고 다녀야 돼. 아무것도 그 모르시는구나. 다음에 우유하고 요거트, 요거 필수. 요거트는 날짜 지난 거. 날짜 몸에 발라줘야 그렇죠. 되고. 발라줘야지. 우유는 날짜 지나면 안 돼. 내가 좀 마시면서 발라주고 마시면서 발라줘야 돼. 그거 이게- 다 하는구나. 그렇지. 그 돈 좀 있는 집들은요. 요거트에다가 꿀이랑 이런 거 야, 섞어가지고 밀가루 그렇죠. 섞어가지고 맞아요. 그 개 가지고 얼굴에 얼굴 팩. 매주 목욕탕 가서 그러고 있다고? 네. 지금은 안 되지. 옛날에는 그래 냄새가 요거트 냄새, 오이 냄새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정말 옛날에 그래서 벽에 붙여놨잖아요. 팩할 때 밀가루 쓰지 마세요. 그냥 붙여놓고 머리 그랬는데 염색하지 마세요. 뭐 이런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들의 그 뽀얀 피부, 그 묘약의 핵심은 뭐냐? 역시 목욕탕이었죠. 그런데 이 떼수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피부 주기를 생각해 볼 때 28일 주기로 우리의 피부가 다시 이렇게 다시 샘솟는다. 그런데 이때 미처 각질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이게 우리한테 거칠거칠한 피부를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민다. 이런 이제 일종의 얘기들이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뭐 피부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밉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떼수건으로 요거 각질 살살 밀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뽀얘지겠죠. 그렇죠. 보들보들해지겠죠. 그날 밤에 그렇게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사이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배신을 당하는 곳이 목욕탕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천하의 산 같던 아버지가 아유 시원하다 얼른 들어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죠? 아버지가 날 속이다니 이게 목욕탕인데 맞아. 아까 이제 때미는 얘기 계속 하셨는데 네. 벅벅 밀다 보면 막 등이 빨갛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그렇죠.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네. 맞아. 그리고 또 모든 것은 다 뭐 때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죠. 종종 이 때를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럼요. 나는 성심성의껏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그렇지. 저 친구는 그냥 건성으로 건성으로 막 이렇게 해주곤다거나 네. 또 목욕탕 가서 이렇게 좀 저는 좀 등치가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괜히 이렇게 막 이쪽에도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 계시고 이쪽에도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또 서로 이제 좀 자기 그럼, 이렇게 그럼. 서로 좀 해달라고 맞아, 맞아. 예,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 때밀다 그러잖아. 밀다 보면 아이고 진태기 엄마 나 등 좀 밀어줘. 이러잖아. 맞아요. 아이고 근데 진태기 엄마 등판이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때밀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밀고 게. 그래서 때밀이 기계가 있었어요. 있어? 아니 때를 밀어주는 기계가 이거 있다고요? 한 중소기업 업체 사장이 목욕탕에 때를 이렇게 밀려갔는데 때를 밀어주시는 분이 그때 마침 자리를 비운 거야. 아, 그래서 때를 밀어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개발한 거예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 돈을 놓고 등판을 때밀이 수건 부근에 대잖아요. 그러면 때밀이 판이 막 돌아가요. 등을 밀어주는 거야. 이 기계가 세신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종종 이용했다. 이게 부산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래요? 근데 그런가요? 저건 지금은 쓰지 않겠네, 그죠? 잘 없죠. 지금은 지금 없죠.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러고 보면 참 목욕탕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게 이 절도 도난 사건이죠. 옛날에는 이 캐비넷이 좀 허술했어요. 그렇지. 예, 그리고 뭐 열쇠 그 종류도 몇 개 안 되고 뭐 네. 이래가지고 그 탕에 이렇게 다 귀중품 넣어놓고서는 탕에 들어가면은 그 열쇠를 이렇게 해가지고 캐비넷 털어가는 세상에. 뭐 이런 게 좀 많았는데 97년도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목욕탕 열쇠 400여 개를 복제해서 5억 원을 훔친 40대 목욕탕 전문 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 그게 뭐 사실 이런 싸움들이 이런 뭐 생각해 보면 이런 절도나 도둑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목욕탕 안에서도 싸움이 꽤 많이 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뭐 자리 많고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딱 탕이에요. 열탕하고 냉탕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냉탕과 열탕 사이 이런 거에 영화의 패러디가 열정과 맞아. 냉정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뜨거운 물을 틀어놓으면 누군가는 뒤어 죽겠는 거예요. 맞아. 누군가 찬물을 틀어놓으면 누군가 얼어 온도, 죽겠는 거예요. 온도. 아, 맞아, 온도 맞아. 싸움이 나가지고 이게 서로 간에 말싸움이 되거나 몸싸움이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이 1973년에 노량진 한 목욕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여탕에서 온도를 맞추려고 서로 상대방의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고 또 못 틀게 이러다가 패싸움이 나가지고요. 목욕탕에 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그럼 사고까지 여경들만 있으니까. 출동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탕이니까. 네, 네. 아니 근데 그게 뭐라고 한 번씩 양보하면 되지. 아 목욕탕에서 이렇게 다 벗고 패싸움 이것 좀 아니지 않나 그렇지. 싶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런가 하면 지금은 사실 이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네. 7, 80년대 단골 뭐 수학 여행지와 신혼 여행지가 바로 이 온천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제주도가 신혼여행지로 급부상하기 이전에 온천은 신혼부부들한테 단골 여행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유성구의 유성온천 있죠. 경부 울진의 백암온천, 창녕의 북옥온천, 충주의 수안보온천. 정말 이 많아요 온천들이. 대표적인 온천 명소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 충주 수안보 온천이랑 창녕의 북옥 온천은 신혼여행과 수학여행으로 상당히 명소였는데 이 1988년에 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기 이전까지 하와이 하면은 하와이보다는 북옥 하와이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죠. 한 해 평균 500만 명이 관광객이 찾아갔을 정도니까요. 이 북옥 하와이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로선 참 파격적인 휴양지였는데 이곳들이 이제 유명했었던 이유는 밤새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맞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엔 통금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야간에 이런 업소들을 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야간 영업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특구는 괜찮았어요. 네네. 그중에 이 알고 있는 온천 관련된 특구들은 다들 밤에도 아주 밤새도록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화려한 시절에 이어질 것 같은 온천의 인기 그렇게 계속 지속될 것 같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자유화되게 되면서 여행객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차츰 이 온천과 관련된 시장은 네.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가라 북옥 하와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북옥 하와이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부모님하고 같이. 근데 북옥 하와이가 2017년 적자 운영으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온천 뭐 특구들 역시 적자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었죠. 네. 온천도 그렇지만 이제 대중 목욕탕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동네마다 있었던 목욕탕 찾기가 요즘 참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요새는 뭐 각자 자기 집 목욕탕이 엄청 좋잖아요. 뭐 온수 냉수 다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옛날에 뭐 연탄불에 불 데워가지고 막 그걸로 이게 막 씻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목욕탕 숫자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 한남동 이렇게 넘어가는 쪽에 옛날에 그 용암탕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개발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세상에 목욕탕 이름이 용암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벌 끓어. 근데 요새는 요 신축 아파트들 많이 생기면서 어. 요새 일명 동네 커뮤니티라는 게 있고 그렇죠. 거기에는 보니까 사우나 공동 시설. 목욕탕이 또 맞아. 있더라고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네. 저는 그런 거 없는 동네 살아가지고 잘 네. 모르겠는데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대중 목욕탕에 갈 일이 많지 않아진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목욕탕이 줄어들게 된 또 결정적인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요거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이때 그 대중 목욕 시설이 이 집합 금지 시설로 묶이면서 그러니까 다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또 공공요금도 또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수도요금이라는 뭐 가스요금 이런 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목욕탕 같은 거 운영이 사실상 거의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목욕탕이었던 데가 요즘에 가면 목욕탕 그대로 살려가지고 카페가 되고 막 맞아요. 이랬더라고요. 맞아요. 고깃집이 되기도 하고. 네. 예전에는 저 그 신입사원 때 뭐 이럴 때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던 때나 그렇죠. 예,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좀 자고 오려고 거기 딱 가보면 국장님, 본부장님 거기 다 있어. 야, 너도 한잔 했냐? 예, 좀 쉬었다 가. 그런 정이 그립습니다. 좀 밀어드려? 좀 밀어드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5.2도로 겨울치고는 춥지 않은데요. 다만 출근길 안개가 심해서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하늘 표정이 우중충합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양은 5mm 정도로 바닥이 살짝 젖는 정도입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양이 적어서 먼지를 씻어주긴 어려우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은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비구름이 지나가면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도 3도에 그칠 텐데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10도씩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본격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난방비 절감 요령 홍보 퍼포먼스와 에너지 절약 독려 공연 등이 진행됐는데요. 시민들과 거리 캠페인을 통해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문 닫고 난방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농업 분야 관계자 140여 명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는데요.
씨 저장 기술 활용 농산물 장기 보관 방안,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 방안 등 이 농산물의 선제적인 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저탄소 친환경 농업을 하자 기후 변화에 이길 수 있는 시종자 신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작물에 대한 품종을 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말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 오늘의 수급 안정 방안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2월이 됐는데 어제 오늘 뭐 그렇게 추운 것 같지 않던데요? 네, 그런데 오늘 밤부터 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뭐 영하권까지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y the next channel A.